이성계 조상 이야기입니다. 조선 건국을 하기 전에 그 이성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오늘 강의에 필요한 꼭 맞는 구절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정말 이 말대로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런 사람이잖아요. 변방의 무장에서 국왕이 됐으니까요. 고려 태조 왕건도 거의 비슷해요. 개성의 호족이었어요. 왕건이 태어났을 때 개성은 서울이 경주일 시절이니까 정말 변방이죠. 변방의 호족. 뭐 돈은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라에서 볼 때는 아주 뭐 변방에 돈 좀 있는 사람 뭐 이 정도였겠죠.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 도적이었고요. 그것도 이제 탁발 승리였고 그러다가 황제까지 되죠.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이 장대해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안는 것 같아요. 나의 미약한 시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명나라 때 문자옥이라고 하는 문자옥. 이 글자를 잘못 써서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신하들이 황제한테 올린 글 중에 중승자가 들어가면 너 내가 황제 되기 전에 중이었던 거를 지금 돌려서 비난하는 거지. 이래서 이 신하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중승자 말고 이룰 성자를 써놔도 너 이거 중승자 못 쓰게 하니까 발음이 비슷한 성자로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이거 내 욕하는 거지. 그래서 또 죽이고. 빛광자. 스님들은 머리를 깎으니까 빛이 난다는 게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광자를 써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대머리 독자 이렇게 쓰는 독자가 이게 대머리 독자인데요. 요거 써도 안 되고 도적할 때 적자 이거 내가 젊을 때 도적이었다고 비난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못 쓰는 글자가 한 200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이게 명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여파가 조선에까지 미쳐옵니다. 조선에서 보낸 표문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건데 문제는 그때 조선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을 오라 못 보낸다 이렇게 갔던 표전 문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명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조선 사람들은 몰랐던 우스운 이야기죠. 자, 주원장은 자기의 그 미약한 시작을 정서적으로 극복을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남고 역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남냐면 국왕이나 황제의 미약한 시작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그때 살았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랬다가는 아마 장수를 못 했겠죠. 목이 몇 개라도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도 저는 진실이 전하를 또는 폐하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겠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게 남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또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돼, 국왕이 돼,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이런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한번 우리 봤잖아요. 고려 왕실의 선대에 대한 기록, 편년통록에 나오는, 그래서 먼 조상부터 왕건의 출연을 이렇게 예정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고려 왕실에 있었던 건데, 조선 왕실에도 이성계에게도 똑같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려 태조 왕건 때보다 사람들의 뭐랄까요, 의식 수준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또 이성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완전 거짓말은 못해요. 그런 눈을 다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과거를 미화한다, 뭐 세탁한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마사지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미화된 부분을 걷어내고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겠죠. 이성계와 그 조상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직언을 한 기록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성계나 그 조상들이 전부 고려시대 사람들이니까 고려시대의 기록, 다시 얘기해서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같은 고려시대의 일을 기록한 역사책, 여기에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글쎄요, 고려시대에는 아주 두드러진 사람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성계의 먼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힘써서 찾아보고요. 찾아봐도 분량은 많지 않겠지만 찾아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책이 뭐냐면, 태조실록의 맨 앞에 있는 총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어떤 왕에 대한 편년체 기록을 남기기 전에 맨 앞에 총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두는데, 그건 뭐냐면 이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 왕들이 총서가 다 있지만 태조의 총서가 가장 길죠. 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태조실록의 총서에 이성계와 그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자, 이거 이제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훈민정음을 가지고 왕실 조상에 대한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용비어천가 첫 장, 용비어천가가 어떻게 시작되죠? 자,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해동육룡이 나르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해동육룡, 해동에 우리나라의 여선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선용이 누구냐면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 6명의 왕은 아니고 왕의 조상 4명과 2명의 왕이죠. 태조의 4대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왕이 된 태조, 그 다음 왕 태종, 세종 앞에 왕실 조상에 대한 기록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찬양하면은 용비어천가 부르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거는 왕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담깁니다. 이 용비어천가가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편년통록 같은 책이죠. 그래도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고려 말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문집 같은 자료에 조선 왕실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성계에 대한 가장 충실한 기록, 비교적 분량이 많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 목은 이색이 지은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에 대한 비석입니다. 이게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국 증 순성 경절 동덕 보조 익찬 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광 문화시중 판전리사사 완산부원군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 영록대부 판장작감사 이공신도비명.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이자춘 신도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색이 이성계의 부탁을 받아서 지은 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명문장가가 이색이니까 이성계가 이색에게 저희 아버지 비문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색이 이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이색에게 전달을 했고, 이걸 보면서 이색이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이자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아들은 참 똑똑한데 어떤 사람이고 이걸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이 이자춘 신도비가 이성계 조상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이 되기 전의 기록으로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겠죠. 지은 시기는 1387년 겨울에 부탁을 받아서 1388년 2월에 완성되는 그 사이에 지은 겁니다. 자,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성계가 총제, 2제, 3제, 4제, 5제, 6제 가운데 3제 자리에 있었어요. 관직은 넘버 3. 그런데 실제 권력은 넘버 2인 시절입니다. 1388년에 최영과 이성계 두 사람이 우왕의 밀령을 받고 그때까지 권세를 부리고 있던 이님, 여문방, 임견미 이 세 사람을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최영이 되고 두 번째가 이성계가 되죠. 이 시점에서 이색이 이성계 아버지의 비문을 쓴 거예요. 자, 실력자의 아버지의 비문을 쓴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쓰지는 않았겠죠. 여기에도 미화 과장이 당연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이자춘 신도비를 가지고 한번 이성계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본관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전주입니다. 전주의 시조. 시조는 좀 복잡한 이야기, 설명이 필요해요. 이색이 쓴 이자춘 신도비에는 신라, 아간, 광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시조이고 이광이는 신라의 아간 관등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간은 뭐냐면 아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라 골품제 하에서 모두 17등급의 관등 가운데 6등급에 해당하는 관등이고 이 관등은 진골 아래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간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진골이거나 육두품이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건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었던 이광이라는 사람이 진골이 될 수도 없고 육두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이렇게 버젓이 나오게 되느냐? 신라말 고려처의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골품, 중앙의 관등을 자칭 스스로 그냥 갖다 붙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기록은 이광희가 진골 또는 육두품이었다 이게 아니고 이광희가 신라 말의 전주 지방의 호족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실제로 토성을 분정한다고 본관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주의 토성이 이씨, 최씨, 유씨, 박씨, 전씨, 경씨, 한씨, 백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주 이씨가 토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말 호족이었던 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제 자립을 했고,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태조로부터 이 씨를 토성으로 받아서 전주 이 씨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자춘 신도비를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자춘의 신도비는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 다시 쓰여집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의 신도비를 다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총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신도비를 다시 짓게 하는데, 정총의 신도비는 이색이 지은 신도비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광이 선대에 사공 이한, 시중 이자연, 복야 이천상 세 사람을 추가를 해요. 이 이야기는 본관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긴 건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만든 겁니다. 이제 왕이 된 이 집안의 조상을 좀 더 미화하기 위해서 실제 없었던 3대를 추가하는 이런 일을 벌린 거죠.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3대를 추가하는 바람에 생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묵은집 순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묵은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색의 문집이에요. 이색의 문집이 총 70권이었다, 아니다 55권이었다, 또는 70권이었다가 15권, 15권이 삭제되고 55권이 남은 것이다. 이 묵은집의 분량을 가지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때 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는 책을 셀 때 한 권, 두 권 뭐 이렇게 책을 세지만, 이때 권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은 챕터 같은 거예요. 몇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모두 70개의 챕터로 되어 있었다, 아니다 55개 챕터만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 어려운 책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동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 그냥 외우시죠. 이 동문선에 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묵은집 서문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묵은집이 모두 70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이 정작 묵은집에 그 자기 서문이니까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두 55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이 어디에는 70권이라고 70이라고 쓰여 있고 어디에는 55라고 되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조실록의 이색 졸기를 비롯해서 권근이 지은 양촌집의 이색 행장, 하류운의 문집인 호정집의 이색 신도비, 다른 모든 기록에는 55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문선에 있는 70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오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게 아니고 원래 70권이었던 책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에 의해서 15권 삭제되고 55권만 남은 거야 라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제기된 거죠. 이색이 조선 건국에 반대했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이색의 글 가운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15권 없애고 55권만 남긴 거야. 자, 음모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음모론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이 동각잡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태종 17년에 태종이 서운관, 이건 중앙관청이에요. 서운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참서들, 도참서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전부 없애면서 이색문집에 제15권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제15권을 남기게 했다. 제15권은 서수예요. 15번째 권.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15권 하면 15개의 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the 15th가 되는 거고, 여기는 15 chapters가 되는 거고. 다른 건데, 이거를 이 제자 하나를 그냥 슬그머니 지워요. 이거 잘못 쓴 걸 거예요. 해가지고 묵은집 15권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오독이라고,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동각잡기의 이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실록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실록, 같은 태종 17년 태종실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명해서 이색이 지은 정릉신도비문, 이색이 지은 신도비문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목은집 제15권에 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록에서는 이 글을 거두겠다라고 되어 있고, 동각잡기에는 그 글이 담겨져 있는 15번째 권을 거두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왕실 시조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서 미처 왕이 되기 전에 고려 말에 우리 시조는 광희로부터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이 자료, 이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의 시조는 이한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선 왕실에 대한 미화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상 미워하면 안 되지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광희가 시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희에서부터 이성계의 4대조입니다. 이 안사라고 하는 사람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신라아간 광희가 사도 삼중대광 입전을 낳고, 긍유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승삭을 낳고, 낙호가 낙호를 낳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한사까지 계승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고려사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고려사 같은 국가 기록이죠. 여기에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저 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린이 누구냐면은요, 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1170년에 무인정변이 있잖아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 다 아시죠? 이때 이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형제인데, 위로 이준의라는 사람이 있고, 둘째가 이의방이고, 셋째가 바로 이린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린의 형이 무인정변의 주도자였던 거죠. 이 얘기는 삼형제가 이때 중앙에 관리가 되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삼형제가 모두 관리가 되었을 가능성은 아마 아버지나 그 앞에 할아버지가 중앙에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광희가 신라말 고려 초에 전주의 호족이었고, 그 이후에 전주의 향리로 계속 남아있다가 아마 이린의 아버지 정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관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린의 아버지 이용부가 관직이 나와요. 대장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아마 이용부대에 처음으로 전주에서 서울로 왔고, 거기에서 대장군까지 올랐고, 그 아들 셋이 모두 관직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무인정변을 주도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린은 상당한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이린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당시 문극겸이라고 하는 이 문신입니다. 문신이면서도 무인정변 때 화를 입지 않은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관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재상까지 올라가는데 문극겸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이린의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택이라고 하는 문신과 결혼을 하는데, 유택과 이린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유경 혹시 기억하세요? 최씨 정권을 마지막에 끝장낼 때 문신 유경과 무신 김준이 최의를 죽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최의를 죽이고 최씨 정권을 끝낸 이 문신 유경이 바로 이린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조선 왕실 그 계보와 관계가 있죠. 이래서 이 중앙에 아주 그 상층 계층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74년에 이 의방이 이 권력투쟁에서 밀리죠. 그래서 정중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형이 그런 일이 있어도 그 화가 동생한테 바로 미치지 않아요. 뭐 삼족을 멸하라 뭐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이 북의 친족 사이에서 이 관계가 연좌제가 바로 그렇게 실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리는 건재했던 것 같아요. 고려에서는 뭐 형이 그런 일이 있어도 동생은 건재한다. 이건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린의 아들까지도 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고 대체로 개경에서 그냥 제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린의 손자 이안사 때가 되면은 서울에 살지를 못하고 전주로 낙향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안사가 그러니까 이성계의 어떻게 되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개경에 그대로 살지 않고 전주로 낙향해서 전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태조실록 총서에 나와 있고 이안사가 전주에 살면서 남긴 흔적이 전주 지역에 설화로도 남아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호운석 설화라고 하는 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호운석 설화. 전에 그 태조 왕건의 그 편년통록 거기에서 왕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거하고 같은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조가 이안사가 어렸을 때 친구 여러 명과 발산 남쪽 산기슭 아래에서 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위 아래 피했는데 큰 호랑이가 앞에서 울부짖었다. 이때는 호랑이가 전주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목조, 나중에 이안사를 전부 목조라고 고쳐서 이렇게 된 거죠. 목조가 여러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호랑이가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씹어 죽일 수는 없을 테니까 한 사람만 나가서 피해를 입고 나머지는 전부 그 사이에 도망가자.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기억 잘 안 나신다고요? 자, 더 들으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야,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네가 먼저 옷을 던져. 이게 좀 속보여요. 그랬더니 이안사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옷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목조의 옷을 씹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화를 입어라 해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목조를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즉시 도망을 치고 언덕이 갑자기 무너져서 아이들이 모두 죽고 목조는 화를 면했다. 이거 왕건 선대 얘기할 때 호경 이야기 있죠. 호경, 그때는 관을 던져서 이 호랑이가 그 관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화를 입기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고, 이게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나는 이 산에 뭐 산신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더 재밌는 이야기로 나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다니요. 뭐냐면 뭐 산신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에서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뭔가 아주 운이 좋은 사람,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정도로 꾸미는 거죠. 자, 시대가 달라져서 신화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후손이 왕이 될 팔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마치 왕건처럼. 자, 이런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안사가 전주에서 젊은 시절을 살다가 거기서 계속 살지를 못하고 전주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이안사의 전주 탈출기 이거예요. 이거를 이색은 이자춘 신도비에서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안사는 성격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영해 보려는 뜻이 있었다. 포부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의주의 장관이 되어서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었는데, 이 의주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신의주 거기가 아니고 원산이에요. 한자가 다르잖아요. 원산의 장관이 되어서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었는데
인척과 관계된 일로 뭔가 스캔들, 게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두고 삼척현으로 옮겨 살았으니 그곳의 풍토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자기 의주 원산의 장관이 되고 친인척과 관계된 일로 관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또 연고가 없는 삼척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가 좋아서 그랬다? 고려시대에는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거기서 살고 그러지 않아요. 연고가 없으면 거기 가서 살지 못합니다. 본관지도 아니고. 그렇죠. 이 자체가 부정확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 신도비를 지을 때 이성계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이래요, 우리 조상에 대한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해가지고 갖다 준 그걸 그냥 옮겨 적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그 집안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고 이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요, 태조실록 총서에 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당연히 왕이 된 태조에 대한 기록, 또 그 태조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니까 사실을 왜곡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여기 처음 실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데 산성별감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전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산성별감이 전주 객관에 들었을 때 관기의 일로, 관기가 뭐예요?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관기의 일로 인해 주관과 틈이 생겼다. 누가? 산성별감이? 그게 아니고 이한사가 이런 거예요. 그 관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중앙에서 산성별감이 내려와 가지고 그 관기한테 수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한사가 쟤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전주의 지방관이 야,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한사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더 대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관, 전주의 지방관이 상급관청입니다. 전라도 알렴사에게 보고하고 의논해서 우에 알려서 군대를 내서 도모하려고 했다. 이건 뭐냐면 이한사를 토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군대를 가지고 토벌할 정도? 이 정도가 되니까 이한사가 그 소식을 듣고 삼척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래서 이자춘 신도비에서처럼 의주로 갔다가 삼척으로 온 게 아니고 전주에서 바로 삼척으로 간 거예요. 이때 자원에서 따라간 사람이 170여 가, 170집이에요. 한가 5인. 이렇게 따지면 170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몇 명쯤이 나와요? 한 600, 700, 800, 한 1000명 정도가 따라갔다, 그냥 그래 볼까요? 좀 더 뭐 많은 집도 있을 테니까는요. 전주에서 1000명이 이한사를 따라서 삼척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후에 야굴대왕이, 몽골의 야굴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침략하니, 야굴대왕이 누구냐면 몽골의 6차 침략 가운데 5차 침략의 몽골 지휘관입니다. 예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목조가 두타산성, 이건 삼척에 지금 있는 산성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난리를 피했다. 자, 삼척에서 난리를 피하고 있는데 전날 전주에 산성별감으로 왔던 사람이 알렴사가 돼서 그 지역으로 부임을 해왔다는 거예요. 원수를 거기서 또 만난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이런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족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동해바다,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 원산에 이르러 살았다. 전주에서부터 따라왔던 백성 170여 호가 또한 따라갔다. 한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전주에서 삼척으로, 삼척에서 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달아놨어요. 용비어천가는 정말로 이 왕실의 조상을 막 존경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쓴 글인데 여기에 아주 사실대로 기록이 된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때 산성별감이 전주에 왔는데 목조가 사랑하는 기생을 들였으므로 틈이 생겼다. 관기 때문에 이한사가 산성별감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주, 이 전주의 지방관이 목조에게 화를 냈고 목조도 말로써 지주를 범했다. 지주라는 거는 지전주사, 전주의 지사, 전주 지방관이라는 뜻인데 말로 욕을 했다는 얘기죠. 지주가 조정에 알리고 군사를 내서 도모하려 했으므로 목조가 이를 알고 옮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냐면 이때가 몽골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산성별감이 뭐냐면 산성에도 입보를 하잖아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여러 군현 사람들을 하나의 산성으로 몰아넣고 거기에서 저항을 하게 하는데 여러 군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니까 이걸 통솔할 수 있는 지방관보다도 위에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파견된 게 산성별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한사와 관기를 두고 싸운 이 산성별감은 그 지역에 침략한 몽골군을 막으라고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상대로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한사가 싸웠다는 얘기는 이건 전시의 항명이고 반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내서 도모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대몽항쟁기의 반역이고 몽골에 투항하는 투몽이기도 하고 이런 엄중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래서 전주를 떠나서 삼척으로 갔고 삼척에서 원산까지 갔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원산에 간 이한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태조실록 총서의 기록입니다. 이때 쌍성 이북지방, 그러니까 원산 그 일대가 몽골 영토가 되었다. 개원로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설치됐고 몽골의 산길대왕, 이 몽골군 지휘관이에요. 쌍성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천령 이북지방을 취하려고 해서 사람을 2번이나 보내 목조에게 항복하기를 청했다. 항복하기를 청했다.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마치 KTX 종점에서 내릴 때 듣는 그 안내방송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빠르고 안전한 KTX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빠르고 안전한 기차를 타게 해줬으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하세요. 뭐 이런 방송 아니에요? 이거 한번 그 안내방송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목조에게 항복하기를 청했다고는 게 말이 돼요. 제발 나한테 항복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항복하기를 요구한 거죠. 야, 항복해. 항복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이야기를 목조 편에서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KTX 안내방송처럼 된 거예요.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가 마지못해 처녀호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여기서 갑자기 처녀명이 아니라 처녀호로 바뀌어 있어요. 이때까지 목조가 이끌고 다니던 규모는 천여명 이 정도거든요. 150호.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천여명이라고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한사가 몽골에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종 41년 1254년이라고 나오는데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몽골에 항복을 했다? 뭐죠? 이거는 투몽을 한 거예요. 쌍성총관문 만들어질 때도 몽골에 투항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가 있었던 이한사가 몽골에 투항을 했다는 거고, 항복한 시기가 쌍성총관부가 만들어지는 게 1258년이니까 쌍성총관부를 만들기 4년 전에 이미 이한사가 몽골에 투항을 했다. 이 이야기죠. 몽골에서는 아마 굉장히 환영을 했겠죠. 그러다가 몽골에 항복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게 됐느냐면 알동이라고 하는 데로 가게 됩니다. 알동이 어디냐면요, 함경북도의 두만강 저 끝에 경흥이 있는데
경흥에서 압록강을 건넌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이한사가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이한사 무리를 거주시키고 몽골에서 여기에 천호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한사를 천호소의 수천호 다루가치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1258년에 화주에서 조휘, 탁청 이 사람들이 지방관을 죽이고 몽골에 항복을 했고 몽골이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두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조휘, 탁청보다도 더 급이 높은 그런 지위를 몽골에서 얻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학생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한사가 굉장히 일찍 몽골에 항복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세력 범위, 활동 범위가 옮겨가냐면 두만강 넘어서까지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한사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이한사의 그 지위, 뭐냐면 몽골의 천호 다루가치라고 하는 지위가 그 아들에게로 세습이 됩니다. 몽골의 다루가치 이런 자리는요, 대체로 세습이 돼요. 그 지역 토호에게 세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 이 행리에게 이게 세습이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익조가 되는 나중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중에 두 번째 익조가 되는 이 행리 시대가 열려요. 이 행리가 알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누구냐면 여진족들이에요. 여진족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거를 당연히 용비어천가 같은 우리 쪽 기록에는 익조의 위엄과 덕이 점점 커지자 익조가 너무 잘나서, 다시 얘기해서 이행리가 너무 잘나서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 추장들이 익조를 해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짜서 이행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북쪽에 사냥을 갔다 올 테니까 20일 동안 우리 없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일이 지나도 안 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좀 의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길 가던 노파가 길에서 이행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이곳 사람들이 사실은 군대를 부르러 간 것입니다. 공의 위엄과 덕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리가 이게 내가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황급하게 이제 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두만강에 아마 그 적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섬으로 일단 피신을 해야 되는데 두만강 물이 너무 수량이 많아서 이걸 못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뒤에서는 여진족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는데 앞에 큰 강이 가로막아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그런 거겠죠? 쫙 빠져가지고 말을 타고 건넜어요. 건너니까 다시 물이 쫙 차가지고 뒤쫓아오던 여진족은 돌아가야 됐다. 그래서 그 동네 북방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하늘이 한 일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 글쎄 뭔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기적치고는 좀 소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물을 만났을 때, 도망할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수량이 줄고 이건 너무 좀 영화로 만들기에도 좀 그렇고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잉어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잉어 다리를 놔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도 잉어를 안 드시지 않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때 조상을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좀 뭔가 이야기로서 좀 품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주워서 모아서 발명을 하는 거죠. 옛날에
부리부리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 나이를 드러내게 되는데 도토리 한 알에 장미꽃 새송이 달나라 개수나무 별똥별 하나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발명을 하는 게 부리부리 박사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조선 왕실의 어떤 신성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랄까요? 작품성 이런 걸 따지면 편년통록만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거나 이런 작업을 조선에서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행리가 알동에서 의주, 이게 지명이 의주라고도 나오고 덕원이라고도 나오고 현재의 원산, 덕원군 이 일대가 되는데 여기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행리가 자기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아서 다루가치를 지내는데 이때 관직이 쌍성등처 고려군민 다루가치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는 쌍성총관부 영내로 들어오면서 쌍성총관부의 관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쌍성총관부를 만들 때 몽골에 항복해서 공을 세운 조휘 탁청의 후손들, 조씨, 탁씨 일족과 이씨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경쟁 관계였을 거고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이게 아마 혼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행리는 등주, 안변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던 최기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본거지를 등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화주, 지금 영흥이에요. 그 위에 있는 함주, 지금 함흥입니다.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행리가 죽은 다음에 그 관직이 그 아들 이춘에게로 옮겨가요. 자, 이춘도 화주, 함주 이런 데서 살게 되는데 이춘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면 쌍성 총관이었던 조아무개하고 결혼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조휘의 후손이 되겠죠. 이 씨와 조 씨가 여기에서 혼인을 하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되죠. 그리고 이춘이 죽은 다음에 그 지위가 아들 이자춘에게로 세습이 됩니다. 이자춘은 그래서 쌍성천호라고 하는 관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춘은 결혼을 3번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은 최씨, 두 번째 이씨, 세 번째 김씨예요. 최씨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이성계, 이씨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이원계, 김씨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화 해서 삼형제가 있었고 이 삼형제가 고스란히 조선 왕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안사부터 이행리, 이춘, 이자춘까지 혼인관계를 조사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전부 고려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지역에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실력자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여진족과 통혼을 하지 않고 고려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간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진족하고 결혼해서 혼혈된 거 아니야? 조선 왕실이 여진족 아니야? 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지만 적어도 기록으로 확인되는 혼인관계에서는 여진족과의 혼인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쌍성총관부 지역 또는 그 더 북쪽의 몽골 영토에 가서 사는 고려 사람들이 여진족과 함께 살면서 분명히 자기를 여진과 구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지역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려 사람이고 너네는 여진족이고 구별을 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좀 재미없게 이 관직이 세습되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용비어 천가를 지으면서도 이 책이 이렇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비어 천가를 지을 때 이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해서 뭔가 이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든 솜씨가 영 제가 볼 때는 편년통록만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게 고려가 조선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요거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춘
그러니까 이성계의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에 대한 설화가 용비어천가에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춘이 행영, 이 군대에 있는데 까치 2마리가 큰 나무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춘이 그 새를 쏘려고 했는데 거리가 몇백 보나 떨어져 있었다. 몇백 보면은 당연히 가물가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못 맞추실 거예요. 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춘은 활을 쐈고 화살 하나에 까치 2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성계 나중에 이야기할 때 이성계가 제일 잘하는 게 활 잘 쏘는 거였고 이성계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성계 활 잘 쏘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까치 2마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큰 뱀이 나와서 이걸 물고 다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얹어놓고는 그걸 먹지 않더라.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며 칭송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이 조선 왕실의 이 조상 미화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소박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좀 약해? 다 그랬겠죠. 좀 센 거 하나를 더 해요. 이춘이 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백룡인데 흰 용인데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흑룡, 검은 용이 내 집을 빼앗으려 하니까 청컨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디선가 좀 들어본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저 이 이춘이 깨나서는 이상한 꿈이네 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백룡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왜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촉을 한 거예요.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이나 그러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 날짜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보니까 구름과 안개로 어둑한데 흑룡과 백룡이 서로 연못에서 싸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도조가 흑룡을 딱 쏘아가지고 화살 하나로 죽여요. 연못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뒤에 백룡이 또 꿈에 나타나서 살해하며 말하기를 공의 큰 경사가 장차 자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손자의 왕이 되는 사실을 이때 예언을 한다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와요? 맞아요.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 용왕의 부탁을 받고 늙은 여우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용궁도 안 나오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왕의 출현을 계속 암시를 하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왕이 나온 걸까요? 아니죠. 왕이 나온 다음에 그 왕의 출현을 암시하는 복선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겠죠. 자, 실제 역사는 어떤 걸까요? 이성계 조상들은 쌍성총관부의 천호 또는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를 따지기 전에 쌍성총관부와 고려는 어떤 관계에 있었나 하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둘은 계통이 달라요. 쌍성총관부는 고려 영토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상 쌍성총관부는 원의 요양행성에 속한 개원로에 속한 총관부예요. 주소를 쓰면 그렇게 되겠네요. 원나라, 요양행성, 개원로, 쌍성총관부 몇 번지 이렇게 될 거예요. 고려하고는 계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는 경쟁 관계에 있어요. 왜 경쟁 관계에 있냐면 고려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망을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쌍성총관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고려 사람들은 전부 찾아서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이 원칙이 확실했어요. 쌍성총관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는 숨기려고 하고 고려에서는 그걸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때 쌍성 총관부에서 고려를 상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성계의 그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상들이 고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같은 기록을 보면 유독 쌍성총관부 사람들 가운데 이성계의 이 조상들만 개인적으로 고려에 와가지고 왕을 만나고 왕한테 칭찬도 듣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행리가 충렬왕 때 우리 동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침략을 하잖아요. 여몽연합군에 일본 침략할 때 이때 참전을 했고 그때 충렬왕을 만났고 충렬왕이 이행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경은 본래 사족인데 사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 고려에서 벼슬 하던 집안인데 어찌 근본을 잊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행리는 충렬왕과 군신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한데 아무튼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춘이 또 충수광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수광이 상을 후하게 주고 충성할 것을 권유했다. 쌍성총관부의 관리가 고려왕한테 무슨 충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다. 근거 없다. 이거는 뒤에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로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든 자기 조상들을 고려하고 화해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고려에서 용납되기 위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꾸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상들의 고려 왕실과의 관계 이야기는 주로 태조실록 총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고려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고려사에 이 이행리, 이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려사 편찬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세종 때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고려 말에 왕실 조상, 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없냐, 이거 특별히 좀 찾아서 더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고려사 편찬을 할 때 세종의 사정이 여기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들이 아마 발굴돼서 고려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고려사에 있는 조선 왕실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밝혀져 있고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연월, 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사용한 기본 사료가 고려의 실록, 고려에도 실록이 있었으니까요. 이 실록하고 공민왕 이후로는 실록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초가 고려사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는데 이성계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딴 데서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왕실, 그 집안에서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렴풋한 기억만 있을 뿐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에서 조선 왕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자춘에 대한 기록은 제법 믿을만하게 나옵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자춘에 대해서 공민왕 4년의 기록이 나와요. 공민왕 4년에 이 해에, 역시 이것도 몇 월 며칠이 없고 그냥 공민왕 4년 이 해에 우리 환조가 이자춘이거든요. 쌍성천호로 개경에 와서 왕을 아련했다. 공민왕을 아련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쌍성천호가 개인적으로 고려에 와서 왕을 만난다? 글쎄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민왕이 이자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몸은 비록 나라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우리 왕실에 있었기에 나의 선조들께서 실제로 총애하고 가상하게 여겼노라. 내가 장차 너를 귀하게 성취시켜 주겠노라. 갑자기 공민왕이 쌍성의 천노였던 이자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를 출세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복선이었던 거예요. 공민왕 5년에 왕이 환조 이자춘을 설득하면서 말하기를, 경은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내 명령을 따르라, 이런 밀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5월달에, 그해 5월달에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합니다. 반원운동을 하면서 기황후 일족 죽이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압록강에 방어선 치고, 그와 동시에 한 게 뭐냐면 유인우를 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이게 공민왕이 얘기한 그 변란. 공민왕이 암시했던 내 명령을 따르라 했던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유인우가 군대를 끌고 가다가 머뭇거린다, 뭔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이 환조에게, 이자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부윤이라고 하는 고려의 관직에 임명하고 내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선 왕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에서 연월이 확인되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밀령을 받은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군사들에게 행군해서 유인우와 합세한 뒤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격파했다, 이런 기록이 고려사의 조도원이라는 사람의 열전에 나옵니다. 이한사가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자춘이 고려와 손을 잡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자, 넘어갈 때 한 번 배신, 돌아올 때 한 번 배신. 배신을 2번 하니까 안 한 것과 똑같이 되더라. 마치 홀짝 놀이한 것 같지 않나요? 이래서 과거에 이 고려를 배신했다고 하는 흔적을 지우면서 고려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자춘이 고려에 돌아왔을 때 이성계가 따라옵니다. 그때 이성계의 나이가 22살이었고 22살에 처음으로 고려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해요. 22년 동안 이성계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성계가 이 22년 동안 22살이 될 때까지 내가 앞으로 고려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꿈엔들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기대를 낮춰가지고 내가 앞으로 고려에 돌아가서 관리가 될 거야, 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성계는 22살이 될 때까지 쌍성총관부의 천호가 되어서 내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 22살 청년이 고려에 와서 이제 장군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정치가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새로운 나라의 국왕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거죠. 다음에는 창대해지는 이성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